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포 19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최종 완결판 ICBM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회 운영위에선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명태균 씨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선거 개입은 결코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잠시 뒤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1분기에 돌아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감행을 한 지 하루 만에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화성 19형이고 이게 최종 완결판 ICBM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갱신한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자태를 드러낼 역사의 시각을 앞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 수단 개발과 제작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무기 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 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자, 많이 보셨습니다만 김정은이 직접 이 현장을 지도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딸 12살 김주애도 있었는데요. 그건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대한민국 최고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의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님 모시고 오늘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부터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지금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뭘 완결했다는 걸까요? 최종 완결판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끝판왕이라는 거죠. 끝판왕이다. ICBM 중에 예. 이제 끝판왕이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공개한 걸 보면 종전에 최신형이 화성 18형이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고체 연료 ICBM인데 화성 18형에 비해서 길이라든지 직경이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이 화성 18형은 9축, 그러니까 바퀴 18개짜리였는데 예. 이번에 발사된 이동식 발사 차량은 11축, 그러니까 바퀴가 22개 달린 좀 더 커진 이제 발사 차량에서 발사가 됐고요. 제일 특이할 거는 이 최대 고도가 7,600km에 달한다는 겁니다. 네. 어제 일본 방위성에서는 7,000km 정도 추정했는데 전에 이제 화성 18형이 6,600km였어요. 그러니까 1,000km 이상이 더 올라간 건데 예. 저는 이거를 좀 북한이 이제 ICBM 분야 세계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예. ICBM 분야의 세계 신기록 경신하고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건 아마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예. 예. 일단 우리 합참은요. 최종 완결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그저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네. 방금 잠시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그 북한이 공개한 영상 다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발사 바퀴 수를 세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11축이더라고요. 네. 바퀴가 11개. 그런데 어제 합참이요. 네. 12축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가 줄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네, 원래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그 김정은이 신형 ICBM 발사 차량을 시찰하는 모습을 살짝 공개했는데 네. 그 아랫부분만 바퀴 부분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12축 차량이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저희가 왼쪽에 나가고 있는 이 저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미 대선 전에 ICBM 도발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저 12축짜리 차량에서 ICBM을 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참에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그 12축과 다른 새로운 발사 차량인지 아니면 12축 시도하다가 뭐 11축이 적합할 것 같아서 11축으로 줄였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군의 분석이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군요. 네. 자, 그런데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지금 이 화면, 이 영상을 보면요. 참 영화같이 편집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뭐 시계바늘도 째깍째깍 돌아가고요. 그렇게 편집을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발사를 승인하시자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은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5, 4, 3, 2, 1, 발사.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km를 5,1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됐습니다.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 체계 시험에서는 전략 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제가 영화 같다고 하니까 뭐 몇몇 분들께서 요즘 영화 저렇게 촌스럽게 만들면 안 본다 이렇게 말씀도 주시기도 하던데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공산주의가 선전선동에 능하잖아요. 예. 저 모습이 사실은 작년에 화성 18형 발사할 때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저렇게 극적인 효과를 거두는 형태로 편집을 했고 또 이 발사도 다양한 각도에서 찍었습니까? 드론도 한두 그렇죠. 대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대를 띄워서 예.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예, 지금 보시는 편집을, 것처럼 뭐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요. 네. 뭐 5, 4, 3, 2, 1 이렇게 네. 가는 그 장면을 연출한 것 같은데 네. 뭐 저런 장면들도 저는 북한 영상에서 못 보던 거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번에 화성 17형 예. 발사 때도 그랬고요. 그때는 정말 그 김정은이 선글라스 쓰고 나와가지고 무슨 저 홍콩의 누아르 영화를 보는 듯한 예. 그런 주윤발이 나오는 듯한 그런 장면도 연출을 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일종의 스킬이 좀 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이번 ICBM이 역대 최장거리를 비행하고 또 최고 고도를 쏘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 18형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의원님, 네. 19형이요. 저도 의원님이 그 내신 그 분석 자료 봤어요. 그러니까 19형이 18형보다 조금 그 탄두 끝이 뭉툭하다 그래야 될까요? 네.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길이도 길어지고, 예. 근데 가장 큰 특징은 탄두가 끝이 뭉툭해진 게 특징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탄두 부분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아. 쉽게 얘기하면 다탄두 ICBM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탄두의 개수가 적을 텐데 뭉툭하게 만들어서 네. 더 많은 다탄두를 실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흡사한 게 러시아의 사르맛이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무려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핵탄두가 들어갑니다.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은 아니고 아마 가까운 실내에 한 2개에서 4개 정도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렇군요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세요. 네. 발사 그 순간에 ICBM 발사될 때 그때의 그 화염, 네. 불꽃의 색과 또 형태를 봤을 때 이건 고체 연료 썼을 것이다라는 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고체 연료를 쓰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연료는 발사 전에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시간이 걸리는데 예. 고체 연료는 즉각적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근데 이번에 화성 19형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보통 이제 미사일 최대 사거리, 최대 얼마나 날아가느냐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데 네. 사실 북한은 북한에서 미국 뉴욕까지를 이제 보통 한 15,000km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15,000km의 사거리는 화성 17형 때부터 달성을 했습니다. 네. 17형, 18형 다 15,000km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럼 이번 화성 19형은 뭐가 다른 점이냐면 15,000km 날아가면서 더 많은 핵탄두를 예. 거기에 탑재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서로 다른 목표물을 이제 공격하는 걸 목표로 하겠지만 일단은 하나의 예를 들어 워싱턴이 워싱턴 같은데 예. 두세 개 핵탄두를 집중적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왜냐하면 15,000km면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데
굳이 사거리 더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보다는 탄도 중량을 늘려서 많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목표고 그런 능력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저거는 우리를 겨냥했다고보다는 미국을 겨냥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잠시 보셨습니다만 이번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서 김정은이 직접 ICBM을 쏘는 현장을 지도했고 거기에는 어린 딸 김주애도 동행을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가 빨간 동그라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ICBM 날아가는 장면을 아버지 김정은과 딸 김주애가 함께 바라보고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원님. 네. 김주애 나이가 12살인 걸로 아는데 네. 이게 만 나이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중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ICBM 미사일 쏘는 데를 김정은이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네.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주애를 처음 데리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아무리 김주애가 백두 혈통이라도 예. 여성이기 때문에 북한 특성상 후계자가 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 후계자가 되기 힘들다, 후계자는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 무게가 많이 실리는 거죠. 일각에서 야당 의원이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장 지내신 분께서 그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 많은 그 고위 장군들도 김주애 앞에 머리를 숙이거나 뭐 무릎을 꿇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안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그렇죠. 정부에 그런 보고도 했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 화성 17형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김정은이 김주애가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 횟수가 늘어나는 거 봐서는 이제 김주애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정 교수님. 예. 우리 국정원이 예. 국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했었어요. 김정은의 위상이 한층 격상된 것 같다. 네. 노동당 행사에도 자주 참석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사 그리고 고모 김여정으로부터 수행받고 뭐 이런 걸 볼 때 김여정의 위상이 격상됐다라는 분석을 저희가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미사일 쏜 데를 데리고 다녀요? 사실 뭐 오늘 말씀하셨지만 지금 ICBM 완결판을 북한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장면이잖아요. 거기에 네. 김주애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 자체는 북한이 나름대로는 지금 이 4대 세습까지 염두에 둔 그러한 행보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건 지금 안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어제 그 ICBM이 발사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 바로 그 전날 그 국회 국정보위에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우리 국방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지금 북한이 TL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를 지금 배치하고 있고 거기 미사일까지 준비했다는 맞습니다. 것까지 알았어요. 알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다만 거치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네. 바로 그 다음 날 발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고체 연료를 썼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해서 발사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단축된다는 이야기고 예. 만약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유사시의 경우에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뭔가 위해를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때 우리가 사전에서 탐지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대응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소위 말하는 한국형 킬체인에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조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고체 연료를 썼다는 거는 언제든지 빠르게 지금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의 킬체인에도 구멍이 날 수 있다라는 차 교수님의 지적은 타당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ICBM 말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는 단거리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K-23이나 24, 그다음에 600mm 최대형 방사포 이런 것도 다 고체 연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겨냥한 이런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경우도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커졌고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킬체인 등에도 삼축 체계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차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국정원이 북한이 ICBM을 언제든지 쏠 준비가 돼 있다. 발사 때만 안 세웠을 뿐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한 말이 바로 7차 핵실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미 국방장관 공동 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한미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어진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선 그래도 다시 이 비핵화라는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억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역사적인 공동 지침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한미 안보협의회 이후에 이 비핵화 표현이 빠졌었단 말입니다. 네. 다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도 기자 시절에 이제 SCM이라고 하는데 한미 국방장 회담을 계속 취재를 했고 공동 성명을 문안을 계속 봐왔죠. 근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안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한 9번 정도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부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사실은 여러 언론에서 이제 비판적인 지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 목표를 포기한 거 아니냐 혹시 이제 그런 이제 일부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그게 그 기본 목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2+2 회담에서 이제 다시 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님. 아니 저는 이제 사실 북한의 목표가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지위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핵화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써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북한은 핵을 용인해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전술에 말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한미 국방장관, 그러니까 안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일단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우리가 최종 목표를 두고 엔드 스테이트를 맞춰놓고 가야 되는 그런 사회적 합의와 함께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안보 라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외교안보와 상대국과 협의할 때도 그런 점들을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유 의원님께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네요. 북한의 이 러시아 파병 소식도 이어서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요새 저희가 방어 시설 출입을 구축하는 할 것이며 실제로 전체는 창의를 위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끌수 교수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러시아 이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항상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 경혈을 비롯해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한편에 우리가 저는 전하들 시체를 제수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붕대로 얼굴 대부분을 동여맨 남성이 한국말을 하죠. 그러면서 들으신 것처럼 부대 인원이 40명인데 친구, 혁철이, 경환이를 비롯해서 모두 전사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억하실 텐데요. 한 매체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고 1명 빼고 모두 사망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잖아요. 의원님. 네. 혹시 그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북한 병사가 저 사람 아닌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인데 이게 사실인지는 좀 진위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신중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그 뉴스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여러 매체, SNS를 포함해서 매체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서 그리고 북한군이 이제 참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관심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을
이나 유럽의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일종의 심리전, 뭐 인지전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우리 동정심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뉴스를 좀 과장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과장해서 만들어내는 예.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국제 여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제 여론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과장된 또 사실과 다른 뉴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저희 화면 나갔습니다만 리투아니아 언론에서 40명의 그 쿠르스크 교전에서 유일하게 혼자 북한군 남성 한 명이 살아남았다. 그 한 명이 브라트인 신분 증명 서류를 소지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라는 물음이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이 화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남성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이 전쟁은 시열과 같이 저희 전우들이 일기 실험을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크루스크는 진 러시아장의 아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최신 영웅을 둘러보장됐고 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군대는 너무나 많은 부인들을 잃었고 저희와 같은 병사들을 공격수하는 내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으로 사자들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군사들의 시체들과 하게 된 탱크와 상하차들이 불러왔습니다. 푸틴은 이 전쟁에서 피할 겁니다. 푸틴은 이 전쟁에서 피할 것이다. 러시아가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눈에 띄는데요. 최평론가님. 네. 일단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북한군은 아직까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교전은 없었다. 다만 며칠 내로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보를 뭐 숨길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저 영상은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심리전에 좀 쓰이기 위해서 제작됐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심리전의 측면이 강하다고 예. 보는 게 왜냐하면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 근데 왜 심리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실제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북한하고 중공군 그 귀순자들, 그다음 포로들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응답한 게 전쟁 상황 때문에 귀순했다고 하고 두 번째가 바로 심리전 전단 보고 왔다 이런 그러니까 그때는 영상이 없었으니까 그런 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저건 어떤 것으로 제가 분석되냐면은 사실 저렇게 지금 참혹한 전투를 치러서 최후의 생존자가 저렇게 또박또박한 말로 저렇게 자신의 심경을 정확하게 피력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이 되고 다른 하나 이제 여기에서 저렇게 했을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 파견된 군인들이 대부분 MZ세대나 우리가 흔히 장마당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영상들을 어떤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10월, 11월이잖아요. 라스푸티차라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체 평원이 진흙탕 뻘밭이 돼가지고 다 거기가 강국들의 무덤이 돼버렸어요. 옛날 나폴레옹의 군대나 히틀러의 군대도 저기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전부 괴멸적 패배를 당했는데 이렇다면 전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황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리한 상황에서 저렇게 많은 말하자면 영상들이 조금 공급이 될 경우에는 북한의 폭풍군단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한 심리적 동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대통령은 부인하고 선제적으로 또 한편에서 이런 영상을 보내놓고 또 관리하고 하는 투트랙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국내임 관련 토론회에서 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걸 저희가 또 받아봤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에 공격당한 영상인데 자 의원님 오늘 그 토론회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제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군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 보는 시점은 이제 FPV라고 소형 경주용 민간 드론, 작은 드론입니다. 그 카메라에 찍힌 러시아군의 모습인데 저 병사가 이렇게 내빼다가 총을 쏘기도 하고 이제 계속 피하려고 하는데 집요하게 이제 드론이 쫓아가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폭 드론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쿠르스크 인근 지역은 평원지대이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차량을 예. 또 드론이 공격해서 이제 파괴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11군단이라고 최정예는 아니면 정예 특수부대가 들어가지만 북한과는 산이 많은 북한과는 다른 이런 이 피할 듯 곳이 없는 평원지대에서 드론 예. 공격을 받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 군 드론을 두려워하는 그 강도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전차 같은 경우도 이제 드론 공격을 자주 받아서 파괴가 되니까 이 전차 사방에 장갑을 둘러가지고 마치 거북이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그럼 포탑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갑판을 붙여서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드론에 대한 공포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북한군이 1차로 맞닥뜨릴 피해, 피해로 예상되는 게 이제 드론 공격이고요. 그렇군요.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던 언어 문제입니다. 러시아군과의 언어 소통 문제. 그렇죠.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영어가 안 통해서 미군과 연합작전에 이제 어려운 겪고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피하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예.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하 구분이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우리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구분하기 힘들었듯이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북한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자폭 드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또 이 폭풍 군단이 뭐 손칼치기 하고 또 대못이 박힌 나무를 발로 차고 이런 거에 특화된 병사들인데 저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드론에 다 자폭 드론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군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제 어떻게 피할 것인지 대처할 예. 것인지 아마 교육을 좀 받을 그런 것 교육을 같습니다. 받고. 예. 그럼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상당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파병된 북한군 장교만 500명 된다는데 그중에 장군 3명의 이름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폭풍부대 군단장을 지낸 김영복 그리고 인민군 소장 신금철 외에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리창호 정찰 총국장 이 사람을 좀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드론전 전술 가능성, 드론전을 배우러 이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표시된 3명은요. 과거에 김정은의 부대 시찰에도 동행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만나보시죠. 정찰총국장 리창호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용복 동지를 비롯한 총참모부 작전 및 훈련부문 지휘관들이 동행했습니다. 정찰총국장 리창호 동지와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군관학교 학생들의 분열 행진을 사열하셨습니다. 의원님, 아까 보여주신 그 영상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전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자폭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이 배치됐을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통해서 이제 위화 벌이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교훈 중에 하나가 드론전과 관련된 것인데 그리고 다양한 자폭 드론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이 부족한 근로자를 또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옵션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의원님,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북한 노동자 20만 명이 러시아로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어요. 지금 중국에 비자가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다 러시아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요구를 러시아가 받아준다. 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큰 외화 수입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드론을 비롯한 군수 공장을 지금 풀로 가동하는 상태인데
그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 탈북민들은요. 파병 북한 군인들 중에 일부는 이번 파병이 탈북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을 강력하게 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자유롭게 살고 싶은 조류의 기회다라는 걸 알려주고 러시아 말로 항복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우회해서 알려주고 탈영을 하거나 뭐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단속 통제가 아마 심할 겁니다. 사상적으로도 이제 검증이 된 친구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있는 사람들만 차출해서 아마 보냈을 거예요. 동료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북한 당국이 믿고 있겠지만 아마 요즘 세대들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 총알 바지로 그렇게 싸우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실제로 우크라이나도 이 한국어 전단지를 뿌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이런 여러 심리전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탈영하는 그 북한 군인을 잡기 위해서 처형조를 보낸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언론을 만나서 만약 교전 중에 북한군을 생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우크라이나 군인과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좀 보도가 됐습니다. 성진모 의장님. 자, 이게 물론 투항한 북한군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투 중에 생포하면 그 포로들은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교환하겠다 이런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송환은 없다라고 못 박은 거여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북한의 포로가 잡혔을 때 송환하는 것을 요청을 하더라도 본국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포로들이 더 최우영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우리로서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을 상대로 한 다양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협조할 수 있는지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생존자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영상도 봤을 때 저는 그건 역시 북한군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물론 북한군들은 정보 접근성은 매우 떨어져 있겠지만 지금 그들이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 사람들과 같이 있고 러시아 병사들이 지금 언어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 접근성이 높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은 북한 병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야 이거 너네 나라 말이다 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영상을 만약에 지금 파병 나가 있는 북한 병사들이 보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매우 크게 동요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 병사들에 대해서 폭풍군단 출신이다, 폭풍군단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말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속망 폭풍군단이지 10대 후반에서 20대인 아주 앳된 청년들로 구성된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병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사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심리전을 펼쳤을 때 그런 식으로 실제 탈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포됐을 때 그런 병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 말은 이제 이런 의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KBS 인터뷰에서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우리 한국군의 방공무기, 천궁이라든지 이런 신무기들을 굉장히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신형 무기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도 석자여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급하기 때문에 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한국군의 신무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군 포로를 옛날에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해서 미국과 협상했듯이 한국의 그런 무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군 포로를 통해서 직접 신문하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아예 이제 접근 자체를 차단하거나 아예 이제 한국에 보낼 계획이 없다고 이제 선을 그음으로써 이제 우리로부터 좀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이제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정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저 전장에 참관단을 파견하겠다고 한 걸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남의 나라 전장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장난 안보 정책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금쪽 같은 젊은 장병들을 전쟁터로 내몰면서까지 사지에 몰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파병을 하면서도 헌법상 국회 동의 절차를 국방부 훈령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김용영 국방부 장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위헌입니다. 의원님, 금쪽 같은 젊은 장병들을 전쟁터에 내몰고 있는 게 정말 우리 정부입니까? 아니면 북한입니까? 지금 저 말씀은 정말 그 사실을 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이 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원을 우리가 모니터링 단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그 요원을 보내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국방부 훈령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 과거에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 때도 국방부 기자로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본격적인 파병을 하기 전에 현지 뭐 조사단이라든지 참관단 비슷하게 일부 인원이 갔었는데 그때 국회 동의 없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해외의 참모위원이라든지 뭐 연락장교라든지 옵서버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가 있는데 이 또한 국회 동의 없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부 참관단을 보내는 것을 가지고 마치 전투병 파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나간 말씀이다.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도 있고 차 교수님. 지금 남의 나라 전쟁에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이런 표현도 북한군이 지금 참 파병을 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남의 나라 문제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뭐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남의 나라의 전쟁에 불나방처럼 뛰어든다는 표현 자체도 저는 상황인식이 상당히 지금 그 나이브하고 오히려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북한군의 러시아 지금 파병 자체가 결국 지금 우리 안보 상황하고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 차관단을 보내기 때문에 파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 자체도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지금 헌법에 보면 지금 국군의 파병이 아니라 국군의 파견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회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북한군의 전쟁 전투 참여가 이제 가시화될 경우에는 사실 북한에 대한 심리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 참관단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남북 간의 대리전 형태처럼 삐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지금 정부 여당만 할 그 이야기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파견단, 그러니까 참견단을 보내기도 전에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